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고 이부직 작가님의 소설집 불새에 수록된 송광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능한 부모와 큰 재산, 출중한 외모와 인품, 그리고 좋은 학벌까지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친구 최진수의 자살 후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만났었다는 여인을 찾아 길을 나서는 남자. 과연 친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인지.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살만큼 비한국적인 것도 없다. 불치의 병을 앓거나 정신이 삐끗해서 빼앗기듯 목숨을 끊지 않은 다음에야 어느 누구도 자의로 죽음을 택할 수 없는 데가 이 땅이다. 여긴 어떤 역경이나 수모에도 끄떡없이 살아남는 자만이 모름지기 존경받는다. 이른바 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한 나라의 정기는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극복한 국민에게만 이어져 내려오는 법이고, 이 땅의 백성이 유별나게 맥을 따지며 칭송하는 것도 과거 그런 경험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철학 교수님의 강의를 1시간 내내 두 주먹 불끈 쥔 채 들었다고 언젠가 최진수는 고백했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나는 도저히 믿기질 않았다. 그것도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손목 동맥을 끊는 방법이 아니라 수면제를 먹었다는 소문에 이르러선 그 의심은 맥없는 실소까지 불러일으켰다. 채통 없이 콩알 만한 알약을 위장 속에 집어넣어 자살하는 행위는 인간성 가운데 가장 저열한 요소인 비겁함이 한창 나이에 대쪽 같은 오기를 마비시켰다는 뜻인데, 근 10수년을 그와 붙어 지낸 나로선 그건 누군가 고의로 지어낸 속임수이고 실은 불의의 사고이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리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자살을 꾀할 만한 구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유능한 부모를 만난 덕으로 평생을 쓰고도 남을 재산의 상속자이고, 출중한 인물과 훤칠한 키, 그리고 수정 같은 인품과 좋은 학벌 등등 그 모두가 신이 특별히 점지해서 내려보내지 않고는 타고나기 힘든 복을 받은 최진수였다. 덧붙여 그는 100만금을 줘도 사들이지 못할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지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이지적 요소는 일시적 감정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미했다. 그가 군입대를 한 달 앞두고 있던 때였다. 학기말 시험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평소의 취미생활인 바위 타기에 등산화의 남은 뒤창을 다 달리고 입대하겠다며 교문을 나선 지가 바로 어제 같았던 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라남도의 어느 사찰 앞 여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여관집 주인은 파출소에 이를 신고했고 시신은 당일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 도시에서 화장된 영혼은 가문의 종교 관행에 따라 그가 죽은 송광사에 안치되었다. 나는 진수의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기말 시험이 끝난 오후 늦은 시간에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누른 뒤 나는 뛰는 가슴도 진정시키고 집안의 공기도 살펴볼 겸 몇 걸음 뒤로 물러나 2층 양옥집을 올려다보았다. 엄청난 재력과 후한 인심으로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최진수의 집은 그가 죽은 지 채 열흘도 안 된 사이 창이란 창은 죄다 커튼으로 가려지고 전등불마저 끊겨 마치 벼락 맞고 한순간 붕괴돼 이제는 낙엽 뒹구는 폐허로 변한 듯 스산한 적막감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행인들 머리 위로 떨어질 듯 나뭇가지 끝에서 대롱거리는 홍시만이 살아있는 온기를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생전 방문해 본 적 없는 남의 집을 들어서듯 서먹서먹하고 쫓기는 기분으로 나는 현관문을 밀며 겨우 구둣발을 집 안에 들여놓았다. 어머니 앞으로 가서 큰 절을 올린 뒤 나는 다음으로 아버님을 뵙고자 몸을 일으켰다. 아버님은 몸져 누웠다며 조의를 표하러 가는 나를 그 자리에 붙잡아 앉힌 진수 어머님은 내 손을 꼭 쥔 채 폭발하는 감정을 억제하는 듯
두 눈을 꼭 감고 계셨다. 나 역시 어머님의 슬픔을 내 손바닥 안으로 빨아들이듯 불끈 잡고 주체하기 힘든 감정을 참아내고 있었다. 어머님은 이윽고 고개를 들었다. 넌 내가 외아들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고 생각하겠지? 도리어 그 반대다. 내 나이는 한평생을 험하고 거친 세파에 시달리며 염라대왕 소나귀에 쥐어 살아 슬픔이나 눈물 따윈 그저 귀찮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단다. 지금 나는 이 더러운 놈의 세상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뽑아간 관세음보살님에게 분노하고 있단 말이다. 그렇게 말문을 연 어머님은 마침 친척 부인이 내온 녹차를 내 잔에 천천히 따르더니 손끝으로 마시라는 신용을 하셨다. 입술을 축이듯 몇 모금 마신 어머님은 다시 말씀을 이었다. 나는 내 아들 친구 중에 너를 제일 놓친다. 걔 누구를 닮았는지 계집아이처럼 예민했었다. 차라리 아둔한 녀석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휴, 그랬다면 자신의 목숨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을. 광주에서 장례 치르는 날 친구 중에 너를 험담하는 애가 있었단다. 아무리 학기말 시험이 중요하기로서니 진수에 둘도 없는 친구라는 네가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니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를 내더라. 장지가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서울이었으면 넌 틀림없이 왔을 거다. 안 그러냐? 나는 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니, 난 말이다. 바로 너의 그 점을 높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만일 네가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면 내가 너 있는 데를 물어서라도 직접 찾아 나섰을 거다. 나는 진수 어머님이 태어난 척하는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내 처신에 속으로는 욕을 퍼붓고 있으리라는 추측 아래 깊이 사과하는 뜻에서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다. 걔가 그날 들었던 여관집 주인 말이 어떤 여자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여자만 혼자 쫓기듯 뛰쳐나갔다고 하더구나.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지 사람을 사서 수소문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너 혹시 짚히는 데가 있니? 몰랐던 것이 내 죄가 되기라도 하듯 얼굴을 붉힌 채 숨소리 죽여 침통하게 앉아 있었더니 진수 어머님은 등을 돌려 화장대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검은 사인펜으로 크게 씌어 있었다. 오늘 아침에 개방을 뒤졌더니 쪽지가 나오더라. 지역번호가 광주인 것으로 보아서 함께 여관방을 들었다는 그 여자아이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든다. 자네가 그 여자아이를 만나봐 줄 수 있겠나? 아들처럼 대하던 평소의 너라는 호칭을 갑자기 자네로 바꿔 정을 멀쭈미 떼놓는 듯한 어머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거리감의 이유를 나의 늦은 출연에 대한 섭섭함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그 서운함을 진수에 대한 나의 우정어린 관심으로 상쇄해보고 싶은 간절한 심정에서 나는 힘주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이번 일의 동기와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그 여자아이를 기필코 찾아서 경찰 손에 넘기고 말겠습니다. 아니다. 경찰서에 넘기려면 왜 자네한테 이 번호를 알려주겠나. 아무에게도 이런 방구 내색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알아봐 달라는 거야.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게. 예? 섬뜩했다. 감옥에 보내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의도라면 말투의 한오라기에 따스한 빛은 내비쳤어야 하는데 서리빨 같은 차가움만이 어머님의 하얀 이빨 사이사이에서 아침 이슬처럼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어머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걔가 여자와 함께 여관방에 있었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뻔하지 않은가. 네,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 여자아이 몸속에 심어진 내 아들의 씨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 씨는 내 아들 것이고 동시에 우리 최씨 집안 것이다. 그 씨에서 싹이 돋아난다고 생각해봐라. 꽃망울이 맺히기도 전에 여자아이가 제 혼자 결정으로 뿌리를 뽑아버리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 해도 나는 전신이 떨린다. 그러니 자네가 그 싹과 열매를 우리 최씨 집안으로 되돌려 놓아달라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걔는 최씨 집 5대 독자 아닌가. 용서한다는 의미도 복수하겠다는 뜻도 아닌데다 씨니 싹이니 하는 뜻밖의 용어까지 그 위에 보태지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인지 몰라 그저 얼떨떨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나를 혼란시킨 건 그 어머님의 태도였다. 너무나 결연하여 마치 시퍼런 칼날 가까이 있는 듯해서 나는 살갗을 베일 것 같은 불안감으로 온 몸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그 여자를 잘 달래보란 말이네. 최씨집 가문을 잇게만 해준다면야 내 재산 전부를 줘도 좋다고 말이야. 자네가 진정으로 내 아들의 둘도 없는 친구라면, 그리고 진수이를 진실로 자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애에게 대를 이어줄 각오가 서 있다면은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절대 그르치지 않을 것으로 보네. 이젠 내가 왜 자네를 그리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겠나? 가문의 장래가 걸린 이 일을 감당할 리는 자네밖에 없기 때문이어서네. 어머님의 요구는 나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건 정성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내 능력을 떠난 감당해내기 힘든 책무였다. 그리고 한 가문의 장래가 걸린 이런 중요한 임무를 내가 떠맡는 것은 사전 계산된 길만을 엄격히 쫓아가는 내 평소의 생활 철학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나는 진수 어머님의 요청에서 일단은 피해가 보기로 했다. 말씀의 뜻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한 방에 들었다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더구나 만에 하나 그 여자가 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순순히 이쪽 의견에 따라줄 것인지. 그러니 그 여자를 만나 잘 설득해 보라는 거 아니냐. 일단 자네가 달래보고 일이 뜻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으면 나에게 데려와. 하지만 그 일이 나한테 맡겨진다면 그 여자아이는 곱게 제 집으로 돌아가진 못할 거다. 둘이 같이 한 자리에서 입에 칼을 물고 고꾸러져야 할 거야. 그렇지만 자네 마음은 내 잘 안다.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다. 즉, 혼자 판단으로 그 여자아이를 보지 말라는 거야. 자네들 남자들이란 100년을 자고 깨어나도 이 땅의 여자들을 알지 못해. 그저 남자들이란 늙으나 젊으나 매 한 가지니까. 해변에서 물장구를 한두 번 쳐보고 바다를 다 알아버렸다고 큰 소리치는 격이지. 여자란 바다처럼 넓고 복잡한 거라고. 자네들 생활 풀어가듯 여자를 단순하게 취급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네. 그날 진수 어머님은 지금까지의 내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론 도저히 주체하기 힘든 짐을 안겨주었다. 한 번도 마음속에 새겨본 적 없는 씨니 싹이니 하는 단어도 그렇지만 여자란 그저 아내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를 낳는 존재로 알고 있는 나에게 넓다 복잡하다 하는 말들은 이만저만 낯선 게 아니었다. 어머님의 의지가 너무 완강하고 결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임시변통의 몇 마디로 일단 자리를 뜨긴 했지만 나는 그 여자를 만나는 일도 만나서 씨가 심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일도 또한 그녀의 출산 약속을 얻어내는 일도 그 전부가 이미 99%는 실현 불가능한 대상으로 결론짓고 있었다. 차라리 내가 어디서 여자를 하나 구해 아이를 낳아주는 편이 훨씬 수월하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여행 경비로는 과다한 돈 봉투를 받아들고 나는 무거운 구둣발을 아스팔트 위로 질질 끌며 고속버스표를 예매하러 반포 지하도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우등 고속버스에서 택시로 갈아타며 내가 광주광역시를 거쳐 송광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 하늘로 반쯤 기운 뒤였다. 오후 3시가 막 지나가는 무렵. 눈앞으로 녹색이 거친 자리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춥고 허기진 듯 마른 잎사귀 몇 개를 힘없이 매단 채 오들오들 경련하고 있었다. 초겨울의 정처 없는 바람으로 낙엽은 시멘트 바닥 위를 시끄럽게 끌려 다녔고 먼지는 흰 종이 조각을 안은 채 나사처럼 빙글빙글 돌며 올라갔다. 석조의 홍교 위에 정자처럼 단아하게 지어진 청량각을 건너고 매표소를 지나 나는 송광사로 향했다. 경내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팔에 사진사라는 완장을 찬 노인을 제외하곤 사람이 있는 낌새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당 한켠에 하얀 줄기가 삐뚤삐뚤 감아오른 데는 엄격한 조화를 이룬 백일홍만이 촘촘한 잔가지로 손가락을 치켜들듯 하늘을 찔러대고 있었다. 마당은 꽤 넓었으나 대웅전과 숱한 건물들의 엄숙함에 에워싸인 탓인지 비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언뜻 고개 들어 올려다본 하늘은 좁아진 마음을 확 튀어놓듯 높고 쾌청했다. 나는 서울을 떠나기 전 장례에 참석했던 친구가 일러준 진수의 영전을 찾아 지장전으로 향했다. 지장전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칼에 찔리듯 가슴이 뜨끔했다. 진수의 눈과 마주쳤던 것이다. 그는 목재위패를 앞에 두고 지장보살님 발가락 밑에 창백하게 웃음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 목소리를 듣고 자기 집 2층 계단에서 펄쩍 뛰어내려오며 짓던 그런 미소가 아니었다. 더욱이 교문에서 신나게 손을 흔들며 택시로 오르던 그날의 기색 역시 온데간데 없이 박제된 동물 같은 표정만이 불단의 온기를 입김으로 불어 쫓는 듯 오똑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경악스러움에 나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가누지를 못해 마룻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대학 입학식 날 그의 카메라로 내가 찍어준 웃는 사진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된 그 굴곡진 사연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어서일까. 20여 년을 함께 지내오는 동안 그와 내가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멀리 송광사에서 그의 사진을 통해 맞닥뜨리게 되다니. 우선은 무서웠지만 곧이어 언짢고 괘씸한 감정이 안개처럼 내 가슴을 휘감았다. 심한 분노 때문일까? 나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싶었다. 최진수, 내가 너 사진을 찍을 때 넌 분명 살아있었어. 네가 죽을 줄 알았다면 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거다. 넌 내 동의 없이 죽음을 위한 용도로 그 사진을 쓸 권리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최진수, 끈질기게 살아본 사람만이 죽을 자격이 있는 거야. 험한 세상을 겪어보지 못하며 자란 사람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넌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이 너에게 베푼 그 남다른 자비를 되갚는 일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나는 향을 피우고 절한 뒤 지장전 밖으로 나왔다. 혼란된 마음이 진정되기까지 나는 마당을 가로지르며 털레털레 걸어다녔다. 대웅전에서 1250명의 비구들을 모셨다는 승보전으로 다시 지장전을 지나 대웅전을 향해 되돌아서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가 승보전 옆에 관음전을 얼핏 보게 되었고 거기로 다가갔던 것이 어쩌다 발길이 건물 뒤편까지 옮겨가게 되었다. 어디선가 새끼줄을 길다랗게 늘어뜨린 듯한 굵직한 선율이 귓가를 스쳤는데 그것에 끌려들었는지도 모른다. 노랫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대신 가파른 돌계단 위쪽으로 양지 바른 자리에 사리탑이 오뚝하니 보였다. 나는 숱한 엉덩이들로 닳고 반질반질해진 돌계단 위에 앉았다. 햇살에 덮여서인지 표면은 따뜻했다. 맞은편으로는 노령산맥 줄기가 절의 기와지붕을 디디고 서듯 오르고 내리며 시야가 닿는 곳까지 겹겹이 능선을 그려나갔다. 갑자기 경내에서 느린 목탁 소리가 여울져 나왔다.
그러나 앞의 그 움직임은 자세히 들으니 개천에 물 흐르는 소리인 듯했다. 어쩌면 새 울음 같기도 했다. 띄엄띄엄 흐느끼는 듯한 음률의 그 흐름은 짧게 혹은 길게 계속되었고 그것은 목탁 소리도 수풀의 움직임도 물소리도 새 울음도 아니었다. 여러 소리와 움직임들 혹은 냄새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비밀스레 나에게 전해오는 어느 여인의 탄식 같았다. 아무래도 토담 뒤에 숲에서 흘러나오는 듯해서 나는 담을 끼고 산신각을 지나 허물어진 담 뒤에 산길로 접어들며 그것을 찾아 나섰다. 산 중턱까지 일직선으로 나 있는 좁은 비탈길로 걸음을 옮기며 그 음을 감지하려고 신경을 집중시켰으나 절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그 가락의 흐름은 가늘어졌다. 문득문득 어떤 선율이 귓가를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바람결에 날려오는 소리인 듯했다. 느리게 바람을 타고 오는 그 선율의 흐름은 근처 어디선가 여인이 연습 삼아 부르는 듯 같은 곡이 거듭되는 노랫소리였다. 오르고 내리는 그 가락은 귀에 낯설지 않았다. 대학 축제 때 한국 최고의 명창이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술축에 들어가는 것들을 통틀어 유일하게 감명받은 것이어서 아직 귓가에 생생했다. 그 가락에 흠뻑 젖어 있는 나에게 최진수는 그것이 춘향가 판소리 중에 옥중장탄이라고 귓속말로 가르쳐 주었다. 그 분위기가 슈베르트의 마왕과 비슷하다며 마치 내가 그 가곡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설명했었다. 진수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아이를 만나기는 아직 시간이 일렀다. 그날 진수 어머님을 뵙던 날 나는 바로 광주로 전화해 그 여자와 약속 시간을 정했다. 그녀와 통화를 하기 전 미쳐 날뛰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나는 얼마나 많이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는지 모른다. 너무 떨어서 감정이 둔해진 탓인지 사람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다행히 내 마음은 한결 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인지 예의고 뭐고 따지지 않고 나는 마르고 투박한 목소리로 단도직입 본론을 향해 뛰어들 수가 있었다. 머뭇거려 여유를 주면 일은 그르치고 만다는 생각으로 나는 수차 말 연습까지 하고 난 뒤였다. 최진수의 죽음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만나주시겠죠? 그것으로 말을 멈추고 나는 전화기에 기를 쓰며 매달렸다. 내 말에 여자는 곧장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송송 구멍 뚫린 전화기를 통해 가느다란 숨소리만 내 귓밥을 만지작거리듯 반복되었다. 그런 상태로 벽식의 초침이 반바퀴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 숨소리가 뚝 거치며 말소리가 꿈틀꿈틀 기어나오듯 들렸다. 누구세요? 나보다 상대방의 긴장감이 더한 듯 말소리에 떨림이 역력했다. 맥을 탁 놓는 듯한 체념이 그 어감에는 젖어 있었다. 대꾸가 늦어 대번 끊긴 줄로 짐작했던 전화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듯한 여자의 대답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안도의 느낌과 무엇을 건진 듯한 고마운 심정에서 줄곧 나쁜 쪽으로만 치우쳤던 그녀에 대한 내 추측을 깨트리며 나는 말투를 바꾸었다. 전 최진수의 친구예요. 다시 초침이 혼자 반바퀴쯤 돌아갔다. 여자는 같은 음조로 느릿느릿 물었다. 친구라면 누구신가요? 누구라고 말하면 아시겠어요? 최진수의 개인 생활에 정통한 듯한 여자의 난데없는 질문을 나는 정면으로 되받았다. 실성한 여자거나 장난질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강조하듯 되물었다. 제가 이름을 대면 누군지 알 자신이 있어요? 네, 그래요. 만나본 적은 없다 해도 몇 분은 그 성함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진수와 전 10여 년을 붙어 지냈습니다. 상과대학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지금 어디 계세요? 설마 광주는 아니겠죠? 서울이에요. 내일 송광사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전화상으로도 여자의 놀라움은 여실했다.
거칠어진 호흡이 색색거리는 소리를 냈다.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는 면에서 덱과 저는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슬픔이 한결 가라앉을 것으로 전 믿습니다. 그럴까요?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왜 진작에... 그런 얘긴 나중에 만나서 해요. 만나야 하겠죠. 어떻게 안 만날 수는 없을까요? 내 말꼬리를 물며 여자는 팔에 매달리듯 앞뒤 순서도 문법에도 안 맞는 말을 전파해 띄웠다. 그녀의 숨소리 뒤에 여리고 불규칙적인 음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파동치듯 흘러나왔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흥분하여 숨이 가쁜 것이 아니라 들릴락 말락 흐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른 기침을 하며 나는 그녀 말을 받았다. 저를 믿으세요. 내일 오후 5시에 송광여관 앞에서 기다리겠어요. 꼭 오셔야 합니다. 거기로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거기로... 그녀는 뒤로 넘어지듯 내 말을 받았다. 그녀의 놀람을 눈치채며 나는 소곤대듯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형사도 아니고 현장 조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날 덱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설사 누가 덱을 의심한다면 제가 나서서 보호해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최진수가 죽은 장소로 그녀를 불러내는 것이 그렇게 심술궂은 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녀가 최진수와 마지막 밤을 보낸 그 장소로 끌어들이는 데는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 세포의 형태로 심어진 씨앗의 싹을 틔어 수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밭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말. 말 그대로 바늘귀에 코끼리 지나가기 식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평상시의 방법이 통용될 리가 없었다. 양심의 여유를 최소한으로 좁혀 살려달라고 비는 데까지 몰아가서 진수 어머님의 소망을 두말 않고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최진수와 한 방에 들어갔던 여자라면 IQ가 수준 이상이라는데 나는 한치의 의심도 않았다. 사람을 유난히 가리는 최진수의 성격상 몸 파는 여자를 가까이 했을 리 만무하고 또 머리가 둔하거나 감정이 메마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을 거다. 특히 그녀 입장에선 그 사건 이후 내가 첫 전화를 걸었을 거고 전화번호가 알려진 이상 그녀의 자유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모를 턱이 없다. 그녀의 심정을 핥히고 지나간 장소이기는 하나 최진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런 기회에 참회나 애도 삼아 올 수도 있을 것이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예상대로 그녀는 마침내 승낙했다. 그 판소리를 다시 들은 건 돌에다 이름을 촘촘히 박아놓은 시주탑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언뜻 뒤돌아봤더니 재를 뒤집어 쓴 듯 보이는 낡고 허름한 서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가락은 조금 전 보조국사 사리탑 근처에서 들었던 춘향이가 옥중에서 죽음을 부르며 노래했던 옥중 장탄이었다. 개울의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일순 끊긴 그 맑고 하얀 고요 속에서 내 귓가로 날아들었던 것은 그 판소리 가락뿐이었다. 가슴속에 가득히 들끓던 한을 참고 참으며 수천 년 동안 채곡채곡 쌓아둔 울분을 한꺼번에 개워놓은 듯한 그 구슬픈 가락에 나는 넋을 잃었다. 최진수와 시멘트 계단에 무릎을 붙이고 앉아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축제용 가설무대에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쥐어짜는 듯한 판소리를 듣던 그날의 분위기 속에 나는 홀연히 휩싸였다. 더위가 물러가지 않은 10월 초순의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대학 캠퍼스 위를 날개치듯 떠돌아다니던 귀신의 환영을 나는 송광사에서 재회하는 것이었다. 옥중 장탄이 긴 탄식을 끝내고 서점의 오디오가 다른 판소리로 바뀌어도 내 귀에는 오직 그 가락만이 반복되었다. 콧속이 찌릿찌릿하고 기관지가 죄이더니 눈 언저리를 타고 눈물방울이 구불구불 볼로 내려왔다.
눈 아래 불이 달구어진 듯 했다. 장단에 맞춰 걸음을 걷고 떼며 나는 판소리 가락을 죽자고 입 밖으로 끌어냈다. 그것은 절개 굽고 모진 여인의 단순한 노랫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시중에서 얘기하듯 지방 관리의 부정과 전횡에 끄떡 않는 조선조 여인의 지조를 읊는 그런 흔한 내용도 아니었다. 그것은 주거 편안함을 탐하지 않고 고생스럽더라도 삶을 수용함으로써 죽음을 끝내 이겨보려는 이빨 악문 몸부림이었다. 손쉬운 죽음보다는 힘겨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 죽은 귀신까지 친구로 삼으며 무서움 없이 꿋꿋이 살아가려는 이 땅 여인들의 노랫가락이었다. 살아갈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룩한 이 땅의 계시를 그 가락은 입에 거품 물듯 포효하고 있었다. 얼굴이 눈물로 번복이가 된 채 수목이 우거진 사익길을 걸어내려가면서 나는 진수 어머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해변에서 물장구 몇 번 쳐보고 여자를 다 알았다고 여기지 말게. 여자란 넓고 복잡한 존재건을. 그때 그 어머님이 서울에서 나에게 날려보낸 전원처럼 하나의 목소리가 내 귀청을 찢어놓을 듯 파고들었다. 춘향이가 이 땅의 전형이라면 최진수의 그 여자 역시 몸을 섞은 남자의 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진 않으리라 하고, 수없는 전란 속에서도 민족의 핏줄을 끝내 끊지 않았던 이 땅 여인네의 오기처럼 그 여자 역시 5대 독자의 씨를 가볍게 짓밟아 뭉개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그 여자를 송광사에 불러내기로 처음 마음 먹었을 때만 해도 나는 그녀를 진수 어머님이 의도한 대로 이용할 궁리만 했었다. 죽음의 현장을 다시 목격하게 만들어서 그날 그녀가 취한 행동을 내 앞에 털어놓게 만든다면 나는 그 여자의 자유를 올가미로 둘둘 말게 될 것이고, 또 그 확증의 무기는 그녀 몸속에 최진수의 씨를 보존하고 키워 자신의 죗값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화학비료나 분뇨 같은 독하고 냄새나는 물질이 사용되듯 최선의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는 예는 일반화된 세상사가 아닌가라고. 희미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은 막 햇살이 사라지고 시간이 숨을 멈춘 듯 평온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길을 따라서 걷는다기보다는 나는 있는 곳으로 당겨오는 듯한 바바리 코트 차림의 여자 모습을 깨달은 것은 그녀가 거의 청량각 앞에 다다라서였다. 여자도 늦게서야 나를 발견한 듯 문득 발걸음을 모았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무관심한 채 했다. 그러나 이유도 없이 그녀가 가고 있는 위치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꼭 그것이 여자이어서만은 아닌 듯 싶었다. 여자는 옷감이 쓸리는 소리를 내며 내 무릎을 스치듯 지나갔다. 늘판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만 해도 여자의 단아한 자태는 물소리에 눌려 꼼짝 않는 주위를 공기 한 줌 흐트러지지 않고 몰래 사라져버리는 듯 보였다. 어수선한 변화의 여자가 더 놀랐는지 낡은 구식 코트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그녀의 머리카락이 말꼬리처럼 허리춤에서 출렁거렸다. 불러세우듯 여자의 등에 대고 나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여자의 불안감을 달래주려는 배려도 없진 않았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다리 끝에서 땅으로 건너려는 걸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품이 분명 놀랐던 모양이다. 그대로 선 채 눈길을 개천으로 던지면서 정자의 아름다움이 몇 길 눈 아래 있기나 한 듯이 그 여자는 가볍게 응수했다. 그래요. 자주 오세요? 저도 모르는 이런 아름다운 절이 내 나라 안에 있었다니 전 정말 놀랐어요. 하고 내가 송광사를 처음 왔다는 뜻을 내비치자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미인은 아니지만 하얀 살결이 깨끗한 인상을 두드러지게 했다. 특히 아래로 길다랗게 따내린 머리카락은 몇 세기 전의 규방 여인네를 보는 듯한 착각에 적게 했다. 나는 그녀가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그 여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한 방에서 자던 남자를 저승으로 보낸 여자가 태평스레 해가 있는 동안 절간을 쏘다니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송광사를 약속 장소로 정한 때 하필이면 거기냐고 놀랐던 여자여서 더욱 그랬다. 경계심을 푼 느지근한 내 태도가 여자의 마음을 놓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 말에 대꾸 없이 지나치기가 깨름직했는지 그녀는 떼려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다시 내 질문에 답해 주었다. 아름다운 절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왔습니다. 단지 절을 보자고 서울에서 역까지 오셨다고요? 그 말에 수상쩍은 느낌이 왔다. 유명 사찰을 구경하러 비행기를 전세내는 세상에 이 무슨 가당찮은 발언인가. 나는 그녀의 진의에 전혀 속마음을 내색하는 채 상대해보기로 했다. 아니에요. 전 어느 분과 이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상대는 여자예요. 아, 좋아하는 여자분인가 봐요. 말하는 투가 여자 또한 속셈을 감추어 두고 내가 그렇듯 우선 상대해보자는 식 같았다. 사실은 얼굴조차 모르는 여자예요. 아들을 앞서 보낸 어느 가련한 노파의 부탁으로 죽는 날 함께 여관에서 투숙했던 여자에게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위해 왔어요.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개천을 향하고 있는 그녀의 눈 언저리로는 반사된 여울의 물빛이 와닿아 그물처럼 아롱거렸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딱하네요. 다만 제 생각은 자초지종이란 말은 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죽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모두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에게 제 소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만사의 동기를 제쳐놓고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 같군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면 어느 부모들 그 동기를 알고 싶어 하지 그냥 지나치려 하겠어요. 사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지만 죽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분들은 믿고 있죠. 내 말이 끝나는 순간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개울의 흐름이 장애물에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머릿속으로 알쏭달쏭한 흐름이 획을 그으며 지나갔다. 여자의 다음 말은 그 획을 단박 멈추게 했다. 세상이 온통 핑곗거리로 꽉 차 있는 듯해요. 알고 보면 죄다 그게 그건데 말이에요. 말장난은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나는 판단했다. 만사의 한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실수를 막는 첩경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외교적인 말 구사는 죽은 진수는 물론이고 애끓는 모정을 비웃는 태도였다. 나는 일어나서 여자 가까이 다가가며 고개를 숙였다. 우린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마치 아는 사이처럼 얘기를 주고받고 있군요. 진수 씨 친구분 되시죠? 그렇죠. 하고 내가 미처 이름을 대기도 전에 그녀 입에서 성급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돌변했다. 어디에 고정시킬지 몰라 이리저리 돌리던 그녀의 눈길은 이윽고 물길로 향했다. 나는 숨길을 허파에서 발바닥으로 내리며 조용히 말길을 진수의 죽음으로 돌렸다. 왜 진수를 죽였죠? 목숨만은 붙여둘 수도 있었을 텐데.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정해서 뱉은 소리가 아니었다.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 뿐이다. 여자의 말문을 열게 하기 위해선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대야 할 판이었다. 그녀는 변명하려 들 것이다. 변명만큼 입을 쉽게 열리게 하는 것도 없다. 죄의 영역보다 변명의 여지가 훨씬 넓으니까. 제가 그 일을 죽였다고요? 그랬으면 제가 순순히 여길 나왔겠어요? 더구나 여긴... 여자는 당장 불쾌감을 털어놓았다. 항변치고는 별로 걸림이 없는 말씨였다. 속을 내보이는 수단으로 입술이 아니라 표정에 의지하는 여자들에게서 느껴지는 침묵의 무게가 그녀의 말에는 실려 있었다. 그 말은
그럼 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디가 앞이고 뒤며 또한 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머리를 통 정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어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전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이에게 제가 지은 죄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녀의 말은 뚝 끊기고 말았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목을 놓고 대성통곡했을 것이다. 터지는 울음을 참아내려는 여파로 애는 가슴을 움켜쥐며 그녀는 나무 벤치를 부둥켜 안았다. 잔주름처럼 고립해 있는 나무 바닥에 입술이 비틀어지도록 딱 붙인 채 이마로 기둥을 쿵쿵 박았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산발로 풀어헤쳐져 얼굴을 덮었고 쏟아지는 눈물은 하얀 블라우스를 얼룩지게 만들었다. 문득 내 어머니 모습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홀로 되신 나의 어머니가 온 집안이 한약 냄새로 절었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간호했으나 아버지는 지병인 폐결핵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병수발에다 가게 보는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아버지 가까이 가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대에 앉아 머리칼을 빗고 뺨에 분칠하던 어머니가 남편 시신 앞에서 울부짖던 그날의 광경이 다시 보이는 듯 눈앞에 선했다. 그날 머리카락을 산발로 늘어뜨린 채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비벼대던 젊어 남편을 잃은 어머니의 발버둥에서 나는 아름다운 살기를 느꼈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그때 나는 어머니의 그 처절한 슬픔으로부터 숨막히는 매력을 건져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어머니가 보인 눈물은 정말이지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다워 나는 눈알이 얼얼하도록 비비고 또 비볐었다. 그녀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떼고 앉은 채 나는 눈물을 닦아주지도 마음을 달래줄 생각도 않았다. 다만 몸속을 빙글빙글 휘감아 도는 10여 년 전 그날의 살기를 그녀를 통해 재생시키며 흥분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조여드는 가슴을 쥐기도 하고 문질러대기도 하며 나는 내 어머니가 그날 풀어내던 그 묘하고도 아름다운 슬픔의 의미를 느지막하게 다시금 음미하는 중이었다. 그 슬픔은 절해고도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위기에서 새로운 운명을 불러내는 의식이었다. 생명이 아직 자기 몸에 붙어있음을 조물주에게 확인시키는 행위였다. 머리를 갈갈이 풀어 헤치고 죽음 앞에 도전장을 내던지는 행사였다. 맨정신으론 패배를 인정치 않는 끈끈한 생의 의지였다. 기력이 죄다 소모되었는지 그녀는 이젠 잠같은 긴 침묵 속에 빠져들어가 있었다. 나는 앉은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이마로 흘러내린 그 산발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기둥의 뒷머리를 기댄 채 꿈쩍 안고 그녀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문득 내 수건을 꽉 잡으며 그녀는 울먹였다. 그의 부모님께서도 저의 소행으로 여기고 계시겠죠? 전혀 반대예요. 그랬다면 왜 저를 보냈겠어요?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겠죠. 그분들은 댁을 좋은 여자로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내 말에 여자는 푸 하고 한숨을 내리쉬었다. 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살결은 더욱 하였다. 얼굴과 티 없는 인상이 최진수가 진정 좋아할 타입의 여자여서 몇백 킬로 공간을 뛰어넘어 관역 맞추듯 제 짝을 찾아가는 연분의 절묘함에 절로 감탄이 솟구쳤다. 인정 많아 보이는 유순한 안색은 살갗에 과즙이 배어있는 듯했고 가느다란 눈매는 광채를 안구에 매단 것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터놓듯 얘기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분들은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어해요. 댁에겐 깊은 시름 속에 빠진 노인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거두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전 봅니다. 죄를 덕으로 갚는 사람들의 심정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진술을 알게 됐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선 식사부터 하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주인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여관과 기념품 상점, 그리고 가게가 즐비한 동네 식당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주문했다. 시장하지 않다며 그녀는 한사코 식사를 마다 않고 맥주만 홀짝홀짝 들이켰다. 비운 술잔을 깨트릴 듯 손바닥 안에 꽉 쥐며 그녀는 겨우 입을 뗐다. 그 일을 만난 건 광주 국악원에서였어요. 국악원이라면은 국악을 배우는 곳 말이에요? 나는 놀랐다. 네, 그이는 판소리가 배우고 싶어 왔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젠데요? 지난 여름에요. 방학을 이용해서 시간을 냈다며. 최준수가 판소리를 배우러 광주로 내려왔다는 얘긴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판소리를 배우려 든다면 광주보다는 서울이 학원의 질이나 규모에 있어 훨씬 나을 것이었다. 게다가 그에게 판소리는 서양 중절모의 갓끈을 맨 꼴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독일 고전음악만을 유일하게 예술의 범주에 넣는 최진수는 국악을 옛 사람들의 가요라며 천시하는 의견을 자주 내 앞에서 내뱉곤 했었던 것이다. 언젠가 그는 슈베르트 음악에는 혀를 깨무는 듯한 애수가 깃들어 있다며 들어보라고 죽음과 소녀라는 제목의 현악 4중주 콤팩트 디스크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릇 예술의 효용성은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인데 뭐하러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애써 슬픔을 찾으려고 드냐고 책상 서랍 속에 처박아 버렸던 기억이 난다. 나는 음악을 모르기도 하지만 모르고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진수의 유별난 심취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간간히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음악의 천치인 나와는 달리 최진수는 슈베르트의 가곡을 즐겨 부를 뿐 아니라 모 방송사가 주최한 작곡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 그가 국악을 배우겠다고. 더구나 국악 중에서도 가장 가요의 냄새가 짙다던 판소리를 배우러 광주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치에 닿지 않았다. 내가 믿으려 들지 않자 그녀는 이어 설명했다. 맞아요. 한국 명창들은 대부분 서울에 살아요. 저도 그 점에 의문을 가졌어요. 그의 대답이 이상하게도 유명 사찰이 있는 산을 걸어갈 적마다 판소리를 부르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는 거였어요. 그 가락이 귓전에서 윙윙거릴 땐 가슴속에서 떨려온다고도 말했어요. 바위를 탈 땐 별론데 능선을 지나거나 사찰 주위로 오면 유독 그 진동이 심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틈만 나면 흥얼거리는 슈베르트의 가곡이 그럴 땐 시들해진다는 거였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녀는 진수의 그림자가 심금을 건드렸는지 손바닥으로 눈가를 씻었다. 하던 얘기 속으로 그녀를 잡아 끌듯 나는 다시 의문을 던졌다. 절에 가서 판소리를 부르거나 듣고 싶었다면 굳이 광주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유명 사찰이라면 서울 부근에도 수두룩한데. 그러더군요. 송광사 부근이 판소리가락의 굴절이 별스럽게 크다고 말이에요. 그 때문에 광주를 택했나 봐요. 이제야 대충 짐작이 가네요. 그러니 국악원에서 판소리를 배우다 진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 여관까지 오는 관계로 비약했다는 뭐 그런 줄거리가 되겠군요. 나는 슬쩍 그녀의 심사를 건드려 보았다. 요즘 같은 초고속 세상에서 남녀관계의 각본은 드러나마나 다 그게 그거니까. 당사자야 부정하고 싶겠지만 고작해야 싸구려 감정의 교환, 거기 무슨 진실한 사랑 같은 게 게재되어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사랑 타령을 들으러 여기 오지 않았다. 가시 돋친 듯한 내 말에 그녀의 어깨가 들썩했다. 나의 도덕적인 빈정거림에 반발해서인지 혹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서인지 그녀의 다음 말은 가히 신문의 일면 기사거리였다.
그 대답은 동시에 내가 노리는 궁금한 지점을 조금도 비껴가지 않는 셈도 되었다. 그이와 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네? 뭐라 하셨죠? 부모 몰래 두 사람만 하는 약혼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진수가 그러리라고는 믿기질 않았다.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러나 뭐요? 그의 어머님이 반대하셨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셨다고요? 그러니 진수 어머님은 댁을 일찍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혔다. 진수 어머님은 내 앞에서 그녀를 전혀 모르는 척 했었다. 다 아는 일을 나만 두 눈이 감겨 못 보고 지나치는 듯한 소외감에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내 표정을 얼른 눈치채고는 그 말을 받았다. 그의 어머님을 직접 배운 적은 없었어요. 정식으로 인사시키기 전에 그이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렸대요. 결혼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글쎄 그게 여관에서 적당히 하룻밤 때우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했다니까. 그 심정의 소라남은 내가 서울에서 지금까지 쭉 궁리하고 있었던 그 씨의 보존 여부에 대한 긴장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사과하듯 나는 말했다. 진수와 그처럼 깊은 사이일 줄 몰랐습니다. 진수와 그런 사이라면 저와도 예사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진수 어머님은 왜 반대하셨을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진수는 어째서 저에게 신부될 여자에 관해 둘러서라도 말 한마디 안 했을까요? 진수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부터 듣고 싶었으나 그녀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본 뒤여서 여차하면 영구히 그 말을 입에 올리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한 나머지 나는 잠깐 대화의 여유를 두고자 인사치레의 질문으로 바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정보는 그런 사소한 사실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저도 그 일을 최근 했어요. 툭하면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왜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느냐고요. 그의 대답이 재밌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자연히 알고 지낼 텐데 뭐하러 미리 얼굴을 파느냐는 거였어요. 얼굴을 판다는 걸로 그녀의 얘기는 끊겼지만 나는 그 말꼬리의 다음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다. 진수의 성질에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너무 예뻐서 친구놈들 군침 흘릴까 겁난다라고. 그런 식의 장난기 섞인 말버릇은 최진수의 18번이니까. 나는 시험 삼아 그녀 귓속에 그동안의 내 보관을 살며시 들이밀어보기로 했다. 요즘 젊은 여성치고는 무르고 만만하게 보여 진수 어머님의 목적이 예상외로 쉽게 달성될지 모를 일이었다. 약혼을 한 사이였다니 댁의 마음이 오죽 아프시겠습니까? 얼굴이 몹시 창백한데 식사를 자주 걸러 그런 건 아니겠죠? 건강을 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알아요? 홀몸이 아닐지? 하곤 은근히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식귀처럼 대중하기도 어려울 내 말을 의아스럽게 받아들이리라는 예상을 깨고 그녀의 대답은 당연한 듯 천연덕스러웠다. 제발 그렇게라도 되었더라면 전 그의 아기를 갖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리 된다면 그의 어머님의 슬픔도 조금은 덜할 테지요. 진수의 애를 갖고 싶었다는 표현으로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이불 속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거리낌 없이 고백했다. 전력을 다해 실토하는 그녀의 거감에는 구슬이 튀는 듯한 깨끗함으로 그득했다. 영화나 소설이 아닌 현장 속의 연애 감정을 나는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목격한 셈이다. 진수 어머님을 진작에 그랬다면 틀림없이 댁을 좋아했을 거예요. 전 진수 어머님만큼 안목이 정확한 분을 본 일이 없으니까요. 틀렸어요. 정반대였어요. 그의 어머님은 저를 만나보지도 않으려 하셨어요. 설마 그랬을까요? 속단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들은 척만 척 울분을 식도 밑으로 깊게 삼키듯 목소리가 반쯤 잠긴 채 그녀는 뒷말을 보탰다.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집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반대하셨던가 봐요. 거기다 기생딸을 며느리로 맞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였어요. 가난은 그렇다 치고 기생이라면 요즘에도 기생이 있나요? 왜 있잖아요. 좋게 평해서 기생이지. 요즘 말로는 술집 여자란 뜻이에요. 저의 어머니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 술집에서 일했거든요.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내 얼굴도 따라 발개져서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불기로 화끈거렸다. 그녀의 감정에 대어서가 아니다. 나의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 술집을 차렸던 것이다. 밤마다 술가게에서 들려오던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와 주정뱅이들의 노랫가락은 지금까지도 가끔씩 되살아나서 내 허파를 뒤집곤 한다.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인 말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그보다 더한 편견도 숱하다.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도 사소한 일에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거드름을 피운다. 나는 그런 뒷골목 세상사를 잠깐 접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화제의 초점을 본원적인 데로 옮겨가 보기로 했다. 자기가 자라난 가정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순간이야말로 그녀의 감수성이 가장 허물허물해 있을 때인 것이다. 전 진수가 그리 가볍게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자살은 아니겠죠? 어머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혀 자기 생명을 끊었다고는 차마 주장하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내가 그녀보다 진수를 더 잘 알고 있으니 감추지 말고 털어놓으라는 위협이었다. 그녀의 해명을 유도할 욕심으로 꺼낸 말이었다. 붉었던 얼굴이 본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나의 당돌하고 무거운 질문에 차분히 이야기했다. 자살을 기도한 건 저 혼자였어요. 그의 행동은 자살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발을 헛디뎌서 깊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이는 슈베르트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니, 슈베르트 음악이 그이를 사랑했다는 편이 오히려 맞는 표현일 거예요. 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가듯 한 마왕을 휘파람으로 노래할 때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바람이 불고 불며 가다 종래는 다다르는 곳, 그 바람잔 침묵의 지점 위에 드러누워 슈베르트 음악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늘 입에 담곤 했었어요. 그날은 거센 비바람이 아침부터 몰아쳤는데 지금 생각해도 만신이 저려올 만큼 소름 끼치는 날씨였어요. 밤 늦도록 그인 여관 방 안을 서성거리며 마왕을 휘파람 불더군요. 그러다가 미친 듯이 제 가방에서 수면제가 든 약병을 꺼내더니 한 주먹 쏟아서 꿀꺽 삼켜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오랜 불면증 때문에 제가 수면제를 병채로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걸 그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금방 쓰러져 잠이 들더군요. 급히 전화를 걸어서 앰뷸런스를 부를 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일이 그만. 얘기가 담고 있는 우울한 내용치곤 말투가 가지런했다. 말한 다음 눈물이 예상되었으나 그녀는 격한 감정을 익숙하게 다루는 듯 보였다. 나는 그녀 손을 꼭 쥐어주었다. 숨김없이 마음 놓고 모든 얘기를 죄다 털어놔 달라는 내 나름대로의 제스처였다.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제가 취해야 할 일이었겠죠. 근데 그이가 이불 위에 쓰러지는 순간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확 하고 불길이 일어났어요. 혁명의 봉기를 올리는 횃불처럼 그것은 무시무시한 에너지로 불타올랐어요. 세상을 몽땅 확 불질러버리고 싶은 충동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 죽음으로 가는 기쁨보다 더한 행복을 전 생전 다시 얻지 못할 거라는 강렬한 유혹이 그 불길 속에서 혓바닥을 날름거렸어요. 이 시대의 세상을 대하는 편견과 그 터무니없고 뻔뻔스런 집단적 가난 혐오는 너무나 오랜 세월 단련된 것이어서 저 혼자 노력만으로 간단히 깨지지 않을 거라는 낙심천만의 울분 또한 저를 꼼짝없이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를 가로 세로 얽어맨 것이 있었어요. 그의 잠든 얼굴에 저의 혼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입술가에 미소를 띄우는 그 조용한 표정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정신없이 전 그이의 부름에 빨려 들어가기로 작정했지요. 죽음과 함께 그이가 늘 동경하던 그 바람잔 침묵의 지점으로 저를 데려다 줄 것만 같았어요. 대번에 남은 수면제를 입안으로 털어넣었죠. 제가 먹었던 약의 양은 그이의 2배였어요. 라고 말한 뒤 그녀는 맥주 거품을 입술가에 묻히며 잔을 비웠다. 기울인 잔을통에 반사되는 촉촉히 젖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나는 전율이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아버지 시신 앞에서 보던 내 어머니의 매력 같은 것을.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다. 약을 먹인 뒤 그녀의 머릿속은 아버지 곁에 앉아 착한 딸의 역할을 하는 꿈속의 광경으로 옮아갔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에 매달려 호라비 몸으로 업이 없는 외동딸을 10여 년 키워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근 반년을 병원 신세 지는 아버지를 간호하는 일이 최근 그녀 생활의 전부였던 것이다. 그녀 아버지는 본디 인정이 징한 분이어서 당신의 불편한 거동을 무릅쓰고 평소 허약한 딸의 건강을 염려하여 늘 이마를 짚거나 맥을 짚어보곤 하셨다. 그날도 아버지는 딸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불쌍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러다가 잠에서 화다닥 깨어났다. 팔 안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여관 밖으로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으니 꿈과 생시의 경계가 분간되지 않은 것이 어쩜 당연했다. 모두가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택시에 올라탄 뒤 아버지가 누워 계신 대학병원으로 빨리 데려가 달라고 소리쳤다. 그 다음의 일을 그녀는 기억 못했다. 눈을 뜨니 창밖에서 젓가락 굵기만한 동네 병원의 네온 사인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단다. 그것이 전부였다. 제가 그 일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끌려가 사형을 당해도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끌려가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거예요.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죽을 수가 없답니다. 아버진 제가 생활이 어려워진 데 충격을 받아 자살하려 했던 것으로 잘못하시고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아버님의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시게 해드리려면 제 죽음은 당분간 뒤로 미루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 말로는 아버진 반년을 더 넘기지 못하신대요. 어쩜 속이 그리 좁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댁의 아버님뿐이에요? 진수 부모님은 어쩌고요? 면박 주듯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저를 그렇게 한심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제가 어찌 그의 부모님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까 얼핏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혹시 홀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제발 그렇게라도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말 않고 애를 낳아 대를 이어드리고 싶어요. 그분 부모님들도 그걸 기대하시고 계시겠죠. 저를 경찰에 떠넘기지 않은 것도 아마 그런 기대 때문일 거예요. 저에게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참고만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녀의 얘기가 진심이라면 구태여 머리나 꾀를 쓸 필요조차 없이 진수 어머님의 소원 실현에 장애가 사라진 셈이었다. 요는 그 씨가 아직 살아 그녀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건 조물주가 배려할 사항이고 내 임무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만사에 만약의 경우란 항상 있는 법이다. 염치불문 나는 물었다. 그처럼 앞뒤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 묻는 말인데 혹시 병원에 가본 적 있어요? 아직은요. 하고 그녀는 솔직하고 시원하게 상황을 짚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전 그의 아이를 반드시 낳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경찰에 끌려가는 것이 겁나서도 아니에요. 그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의 애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전 그땐 어쩌죠? 예? 그때 전 어쩌죠? 말하면서 그녀는 손을 잠깐 들었다 내렸는데 얼핏 손톱새에서 핏빛이 비치는 듯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는 탁자 아래로 눈을 돌렸고 그러다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코트 속의 스커트 밖으로 드러난 무릎을 타고 검붉은 줄무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번쩍 했던 것이다. 진수가 죽은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시점에서 그 붉은색은 이만저만 충격적이지 않았다. 소스라치듯 놀라며 팔을 뻗어 그녀의 다리를 잡아당겼더니 백옥 같은 피부는 피로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새까맣게 말라붙은 핏자국 위로 연이어 선혈이 꿈틀꿈틀 내려오는 중이었다. 스커트 자락을 더 위로 올리려 했으나 그녀는 내 손을 밀치며 다리를 포개버렸다. 핏방울은 시멘트 바닥에도 검게 번져 있었다. 나는 정신 차려라는 의미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제발 저를 가만두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고 그녀는 맥주 냄새를 확확 내뿜으며 속에 뭉친 한을 토해냈다. 피가 나는데 어딘지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 완력으로 옷을 벗기겠어요? 무릎 바로 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그녀는 꼬집어 난 상처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피가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쇠붙이 같은 것으로 찌르진 않은 듯했다. 살갗을 꼬집어서 상처를 내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니까요? 잠을 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은 눈으로 그녀는 장님처럼 입술을 여닫았다. 잠만 들면 자꾸 그이가 나타나요. 험상궂게 노려봐요.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듯한 표정이에요. 금방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아무 소용없이 그 얼굴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전 어쩌면 좋죠? 전 어쩌면... 여자들이 하소연할 때 흔히 곁들이는 울먹임의 징후도 없이 마치 어린 소녀가 의사에게 꿈꾸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묻는 말투 같았다. 그녀의 손등을 쳐서 반항을 꺾으며 나는 스커트를 무릎 위까지 끌어올리고 피가 나오는 데를 살폈다. 상처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무릎 근처가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서 더 이상 꼬집을 데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 위까진 살피진 못했지만 보나마나 상처는 허벅지에도 가득할 것으로 짐작되었다. 눈을 꼭 감은 채 기도문을 외듯 그녀는 춘향가 판소리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옥중 장탄의 뒷부분 중 나를 잡아가려거든 조르지 말고 잡아가거라를 입 밖으로 풀어내놓는 그 노래는 죽은 진수 가슴에 그녀 머리를 마구잡이로 들이미는 듯 흠칫 뒷걸음질 치고 싶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또 하나의 진수꼴을 만든다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진수 어머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낸 데는 이런 사태에 대한 예측도 포함된 듯한 엉뚱한 상상까지 일어났다. 진수는 갔지만 그녀는 둘도 없는 내 친구의 약혼자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흔들어 본정신으로 되돌리듯 말했다. 집으로 가세요.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죠. 안 돼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기분으로 아버지를 뵈었다간 걱정만 안겨줘요. 여기 좀 앉았다가
이따 갈래요. 얘기를 계속 하는 듯 했는데 그것으로 말이 뚝 끊겼다. 맥주잔을 쥔 채 그녀는 잠이 들었다. 탁자 위에 새하얀 얼굴을 올려놓은 그 모습은 잠이 아니라 사색에 가까웠다. 새색 씨가 부뚜막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는 잠 같았다. 나무 태무니의 탁자 위에 고개를 돌려 누운 그 얼굴은 바람만 일어도 풍선처럼 공중으로 둥둥 떠다닐 듯 보였다. 숨을 뱉고 나면 긴 침묵이 뒤를 잇는 그런 호흡이 반복되었다. 나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손에서 술잔을 떼고 탁자에 엎질러진 맥주 거품을 화장지로 닦았다. 그리고 뺨이 아프지 않게 고개의 위치를 바꿨고 식당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탈지면과 알코올을 구해 그녀의 무릎 부근과 아래로 퍼진 피를 훔쳐냈다. 말아올려진 그녀의 스커트를 내리고 바닥에 흩어진 솜을 줍고 있는데 깊이 잠든 줄 알았던 그녀가 눈을 비비며 부시시 일어났다. 말릴 겨를도 없이 고꾸러지듯 문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비틀거리며 관내 여관으로 향했다. 관심과 호기심이 교차되는 묘한 기분으로 나는 미행하듯 그녀 뒤를 바짝 붙어 따랐다. 철이 겨울이라 손님이 없는 여관은 방마다 문이 열린 채였다. 그중 하나를 골라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숙박부를 들고 문 밖에 서 있는 여관집 여주인이 보든 말든 코트와 상의를 벗어던지고 속살이 훤히 비치는 블라우스 차림으로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주인이 악하고 고함을 치는가 했는데 스스로도 자신의 외침에 놀랐는지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며 내 귀에 가까이 대고 더듬더듬 주워 섬겼다. 아이고, 아유, 저 여자요, 저 여자. 그날 밤 죽은 남자와 같이 들었던 여자 말이요. 아이고, 내 참말로 이걸 어쩐데? 뭐라고요? 저 여자가 어쨌다고요? 경찰에서 찾던 여잔디? 난 저 여자를 잘 알지라오. 저런 여잔 심리 밖에서도 냉큼 알아보더라고. 요즘 여자들과는 다르게 생겼잖여. 천생 서방 열놈은 잡아먹을 년으로 보이잖아요. 아주머니,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군요.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그녀가 못 듣게 등 뒤로 방문을 닫은 후 내가 성난 낯빛으로 반박하자 여주인은 사과하며 물러났다. 미안해요. 모양새가 너무 비슷해서 저가 그만. 하여간 입이 원수란께요. 내가 여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으로 구석자리에 벽을 보고 다소곳이 앉아 뒷머리를 풀고 있었다. 분량이 한 짐은 좋게 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가벼운 손놀림으로 가지런히 둘로 갈라 양 어깨로 넘기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떨구듯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그녀의 태도와 동작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왜 바바리 코트를 벗었는지, 무엇에 쓰려고 머리카락을 푸는지, 무슨 변고가 일어났기에 또 통곡할 자세를 취하는지 따위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뭐하러 여관 안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어왔는지, 이 밤을 여기 여관에서 보내려는 뜻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잠자려고 마음을 정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잔다면 방을 2개 예약하여 여관집 주인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숙박계를 쓰고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물어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종류의 생각들만 뒤숭숭하게 머릿속을 오락가락했다. 그 궁금증을 문의하려는데 그녀가 벽 쪽으로 돌아앉은 자세 그대로 먼저 입을 뗐다. 그이가 마지막 밤을 보낸 데가 이 방이에요. 제가 앉은 여기가 그이가 누웠던 자리고요. 슬퍼지도록 감동되었다기보다는 무언가 대꾸는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는 이 자리였군요, 진수가 죽은 데가. 하고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내 대답은 들은둥만둥. 그녀는 잠시 후 자기 말을 다시 이었다. 이리 가까이 와서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실래요? 그이가 누웠던 자리니까 아마 체온이 느껴질 거예요. 따스한 그이 체온이.
소녀처럼 퍽 감상적인 언동이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감정이 북받칠 만한 얘기였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누웠던 자리에 엉덩이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그녀 말처럼 썩 기분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성의를 생각해서 앉아볼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녀가 불쑥 일어나더니 고개를 앞과 뒤, 그리고 오른편 왼편으로 흔들어 긴 머리카락을 파도처럼 굽이치게 했다. 나의 존재나 놀란 눈동자는 그녀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은 듯 전혀 개의함이 없이 그녀는 팔을 양옆으로 쭉 뻗어 팔뚝을 직각으로 굽히고 펴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팔의 움직임에 따라 무릎이 번갈아가며 올랐다 내려갔고 머리카락은 말꼬리처럼 공중을 휘휘 젓고는 날개치듯 접혔다. 망연하던 나의 눈동자가 초점을 모으며 고정된 데는 그녀의 심각함에 감흥되어 그랬으리라. 어찌 보면 간단한 동작의 연속이었다.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카락의 규칙적인 율동이었다. 그러나 거듭될수록 그 움직임은 단순하지도 지루하지도 않았다. 열렬함과 절실함은 솜이 빗물에 젖은 듯 속속들이 배어 있었다. 팔을 뻗는 일정한 행위도 그저 팔이 가는 대로 펴고 오므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팔뚝 그리고 손목과 손바닥이 별개의 움직임으로 오르고 내리며 전율하고 격동했다. 경련하듯 떨고 흔들리고 서로 들썩이고 멈추고 진행되고 후퇴했다. 언뜻 실성한 여자로 비쳤다. 그러나 그런 의심도 잠깐, 차츰 나의 감각은 잘디잘게 헤쳐진 올실 위에 전기가 옴듯 빈틈없이 달아올랐다. 그녀의 몸짓은 점점 경쾌해졌다. 날고 뛰고 사뿐히 내려앉고 분해되고 모으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차고 뒷걸음질치고 찌르고 구부리고 찢어지고 합해졌다. 반복 운동 같지만 한 동작도 동일한 게 없었다. 엉덩이가 쿵 하고 내려갔다가 윽하니 들렸고 어깨는 으쓱으쓱 오르고 내리며 좌우로 회전했다. 몸은 이편저편으로 쫙쫙 돌아갔다. 다시 본래대로 펴졌고 발과 손은 벌렸다 모았다 내밀었다 뒤집고 잡아당겼다. 춤을 시작할 때는 단지 웅웅거리는 소리뿐이었는데 그것이 선율임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다. 일자로 길게 벌려진 그녀의 입속에서는 판소리, 옥중장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마 여관 방안이 아니고 야외 무대였다면 그 가락은 명창의 옥구슬처럼 대학 캠퍼스의 밤 공기를 깨트렸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위를 번갯소리로 진동시켰을 것이다. 문득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빠끔히 열린 방문 뒤로 눈동자 4개가 어른거렸다. 아까 봤던 여관집 여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저기를 한번 보더라고. 저기 저 처자 말이요. 그날 밤 죽은 남자와 함께 들른 년이 틀림없단께. 신발도 안 신고 밖으로 뛰어나간 나는 그들의 팔을 세게 비틀어 그런 소리 더 이상 않겠다고 사과받을 때까지 놔주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그러나 여주인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이고요, 난 총각이 또 당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라오. 하여간 내 말 새겨 듣고 조심이나 하시더란께요. 그녀의 춤은 바깥의 소란과는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젠 사지와 머리카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커다란 가슴은 몸집마다 출렁출렁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요동쳤고 학처럼 긴 다리는 깊은 강 노처럼 휘휘 내저으며 몸을 좌우로 밀고 당겼다.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이 상체와 하체의 이음새에서 꼬이고 비틀렸다. 약하디 약하게 보이는 그녀의 겉모습이 언제부터 춤에 묻혀버렸는지 모른다. 무서우리만큼 강렬한 에너지만이 그녀의 몸에서 화염처럼 활활 불거져 나왔다. 아니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 몸 전체가 열꽃이었고 빗살이었다.
뜨겁기가 너무 심해서 계속 눈길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눈이 부시고 시큼시큼했다. 더 이상 그녀에겐 몸 밖으로 휘날리는 옷이 되지 않았다. 알몸만이 겨우 바람처럼 날카로운 소리로 공기를 가르고 있었을 뿐이다. 진수의 숨소리가 색색거리는 듯했고 그녀의 몸이 내 위에 얹힌 것처럼 따뜻했다. 폭음 같은 신음이 부지불식간에 내 입술을 뚫으며 터져나왔다. 어머니의 자궁을 뚫고 나올 때의 울음소리처럼. 그녀가 춤을 마치고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어깨를 들먹일 때까지 나는 내가 있는 위치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꿇어앉은 채 흐느끼는 중이었다. 눈물을 방바닥에 뚝뚝 떨구면서 그녀는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몇 차례나 입이 열리고 나서야 그녀의 읍소는 내 귓속을 송곳으로 찌를 듯 들려왔다. 그녀는 용서와 간청을 동시에 털어놓고 있었다. 단순히 입술의 여다침이 아니라 몸 전체로 표현하는 하소연이었다. 진수 씨가 영혼으로 대답했어요. 당신과 몸을 섞어도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만이라도 진수 씨가 되어 절 사랑해 주세요. 그녀 말이 너무나 뜨거워 나는 청각을 열어놓기가 겁이 났고 입은 주체하기가 어려워 다물지도 못했다.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생각 없이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고작이었다. 그녀는 벌거벗더니 이부자리 위로 천천히 몸을 뉘었다. 그녀의 움직임이 전류를 일으키기라도 하듯이 내 손끝 발끝이 윙윙거리며 저려왔다. 숙연하고 나무랄 데 없는 행동이어서 내 머릿속을 가로지르는 어리둥절한 혼란만 없었다면 겉모습만으로는 누가 보나 어느 부부의 완벽한 밤나들이 순간이었다. 그녀의 벗은 몸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목욕하러 내려온 선녀로 내 눈에 비쳤다. 내가 10달을 보낸 어머니의 자궁 속처럼 평온하게 감싸는 듯한 열기를 그녀 몸은 한결같고 하염없이 그리고 끈덕지고 푸근하게 발산하고 있었다. 나는 옷을 벗고 그녀의 열기 옆에 내 몸뚱이를 뉘었다. 귀신에게 홀리듯 강한 힘에 등을 떠밀리듯 물속으로 거꾸러지듯. 그녀에게 내 몸이 닿는 순간 진수 어머님의 긴장된 표정이 나타난 까닭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와 동시에 여자란 넓고 복잡하다는 말이 집채만한 파도를 몰고 폭풍우 치는 듯 눈앞으로 밀려들었다. 진수 어머님과 진수 약혼자, 두 여자의 눈길과 몸짓이 복잡하게 뒤섞여 내 동작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느낌이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는 두 여자가 천리길을 한다름에 달려와 한 마음으로 나만을 지켜보고 앉는 듯한 그와 같은 형태의 두 에너지가 내 양팔과 두 다리를 꼼짝없이 붙들고 있었다.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 진수 어머님의 예측과 에오라지 수컷 역할에 이바지 되는 내 육신, 그리고 수천 년을 한순간처럼 이어가는 이 나라 여자들의 영악한 예지. 내가 사는 이 땅덩어리가 나에게 내려준 생명의 씨앗을 나는 그녀 몸을 뚫을 듯 쏟아부었다. 그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전부인지 아니면 내 몸의 일부분인지 의식조차 없었다. 어릴 적 진수와 밀고 당기고 부둥켜 안고 소리소리 지르며 서로의 그림자를 먼저 밟겠다고 장난치던 때와 지금의 내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누구한테든 고백할 수 있다. 그녀와 나는 사흘밤과 나흘낮을 한 방에서 보냈다. 식사도 시켜 해결하며 가로 세로 겨우 4-5m 넓이의 방구들을 지키며 꼭 붙어 지냈지만 마주보고 웃음 한 번 짓지 않았고 마음에 있는 얘기 하나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 오직 몸 섞는 일과 휴식을 오가는 동일한 반복 과정만을 하루 세 끼의 식사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을 뿐이다. 그렇게 사흘밤이 지나자 뚜렷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옷을 주워 입으며 소지품을 챙겼고
남은 기력을 억지로 주워 모으듯 어기적어기적 택시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서울을 향해, 그녀는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로 바삐 떠났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그날 밤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인지 명료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그 후 내 생활의 일관된 반복도 이전에 별로 달라진 데가 없었다. 변화가 있다면 세상살이와 아름다움은 극과 극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살아가면서 얻는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면 질수록 오히려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슬픔이 막다른 지점에서 삶은 진실로 숭고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순수한 슬픔의 길을 따라 정신없이 가노라면 이윽고 다다르는 곳, 삶이 그 실체를 활짝 드러내놓은 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를 진수는 동경했으리라. 슈베르트의 마왕과 춘향전의 옥중 장탄이 일찍이 진수의 귀에 대고 밤낮 없이 속삭이던 그 안식의 지점, 고달픈 나그네가 마음으로 노려보는 노을진 산봉우리 너머에 존재하는 곳 말이다. 그날 이후 그녀를 보는 기회는 끊겼다. 누구 탓도 아니었다. 궁금해서 내가 연락했을 때 그녀는 부친이 별세하여 장지로 떠나가 있었고,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땐 나를 만날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비밀스러운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애를 갖게 되었다고 그녀는 식후 차를 마시듯 차분하게 전했다. 틀림없는 진수의 애라는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하며 분명 진수 어머님이 좋아 까무러쳤을 그 기적 같은 일을 그녀는 소문나는 것이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몇 달이 지나 손주를 보았다는 소식을 진수 어머님에게서 전해들은 땐 늦여름의 일요일 해 저물녘이었다. 전화기를 놓은 뒤 창 쪽으로 다가간 나는 남쪽 하늘을 춤추듯 먹어들어가는 우면산 능선을 바라보며 보조국사 사리탑 맞은편에 노령산맥 줄기를 대하는 순간부터 관내 여관을 나오기까지의 그 나흘간의 기억 속을 거슬러가며 흐트려 놓는 회상들을 하나의 형상 속에 주워 담은 채 몇 시간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미래의 어느 날 송광사 경내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고함치고 깔깔거릴 진수의 아들을 그 하나의 감개무량한 형상과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멍하니 서서 그녀와 벌였던 진수의 죽은 그림자 밟기와 어릴 적 진수와의 산 그림자 밟기 사이를 오가며 긴 상념의 끝을 맺었을 때는 해가 떨어진 지 오래되어 바깥이 시커멓게 변하고 난 뒤였다. 어슴푸레하게나마 나는 조물주가 창조하신 원래의 이 세상은 하나하나의 주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검고 특징 없는 상징물에 불과하였으리라고. 그런 이치대로라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역경 아래서도 살아남아 자식을 낳든 그림을 그리든 하여튼 간에 자기만의 발자국을 세상에 남겨놓아야 할 거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했다. 진수도 나도 그녀도 그 아이도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실체 없는 개념 위에 나름대로의 색깔을 칠해 놓아야만 그 삶이 가치를 지닐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 아이 또한 진수와 내가 그녀에게 씨를 심었듯 이 땅의 맥을 이어나갈 때 그의 자손에 의해 생존의 흔적이 남을 거라고. 이 나라의 맥과 정기도 실제로 알고 보면 다 그런 의미를 부여받으며 이어지고 간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결론을 나는 내릴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느낌과 인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직접 체험의 대상은 못 되며 그 미학적인 맛봄이야말로 살아남는 자에게만 내리는 하늘의 자비로운 덤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디오로 다가가서 나는 춘향가 판소리 중 옥중 장탄을 틀었다. 천지 생겨 사람이 나고
사람 생겨 글 만들 적 뜻 정자 이별 별자 어이하여 같이 내셨던 고 아버진 마왕이 저에게 속삭이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송광사를 전체 낭독했습니다. 고 이부직 작가님은 1999년도에 삼성 문예상으로 등단하셨고 99년도에 타계하셨는데요. 불과 몇 년 동안 소설들을 연타로 써내어 장편, 중편, 단편 소설들이 편편마다 보기 드문 수작이었다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분단 문학의 거장 고 이호철 선생과 문인들이 힘을 합쳐 이부직 작가님의 작품들을 유고집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이 이 소설집 불새입니다. 5편의 중편, 단편 소설이 실려있는 이 책에서 35년 되던 해와 송광사를 낭독했기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가님의 책을 들고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